자, 이번 코너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각자 추천하고 싶은 앨범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추천할 앨범을 가지고 나왔고, 뭐냐면 71년에 나온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라이브 앨범 올맨 브라더스 At Fillmore East.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기도 하고 입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인생 앨범 한 장. 올맨 브라더스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룹판만? 그치.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테이프에 이제 뭘 좀 녹음을 해줬는데 들어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라이브 앨범에서 두 곡, In Memory of Elizabeth Reed, You Don't Love Me. 둘 다 시간이 한 12분, 20분 정도 되잖아. 그쵸. 다른 곡들이 이제 중간중간 끼워놓고. 그때 뭐 블루스라고 해봐야 뭐 다들 처음 듣는 게 그거지. 뭐 로이 부캐넌의 머사야 윌컴 어게인, 그다음에 지지탑의 블루진 블루스 한 이 정도? 그렇죠. 그 정도죠. 거의 처음 듣는 게 막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판으로 네가 말한 것처럼 그게 두 장짜리잖아. 두 장짜리야. 뭐 약간 그 마분지 안에 두 개가 이렇게 성격씩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나는 가끔 출근하다가 이제 주로 아침에는 우리 이제 시사 방송을 좀 들으면서 출근을 하잖아. 근데 사람이 짜증도 총량이라는 게 있어갖고 어떨 때는 아침에 나 오늘은 못 듣겠다 이거. 끄면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도착지까지 남았을 때 요걸 하나 딱 틀면 딱 도착을 하는. 좋네요. 적절하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주 듣는 곡이기도 하지. 올맨 브라더스 좋아하는구나. 그 올맨 브라더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뭐 유명하다. 그렇게 힘들지. 서운해. 오히려 레너드 스키너드가 레너드가 그쪽 좀 확실하지. 그게 그 노래 때문에 프리버드. 그러니까 확실한 곡이 하나 있어요. 확실한 곡이 올맨이 그게 없어. 올맨은 그게 없지. 그게 없어. 그리고 이게 곡도 이미지가 명징해야지 이게 딱 오거든. 그러니까는 알라바마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알라바마 안 가봤지만 알라바마 뭐 갈 일도 없지만 근데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구가 없는 거지. 알라바마 하면서 뭐 저기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어디쯤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녹음이 된 게 1971년 3월 12일과 3월 13일 이틀간 이틀 동안 총 4번 쇼를 했지. 하루에 2번씩. 두 번씩.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거를 이 사람들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첫날 공연이 끝나고 파티하러 가버린 게 아니고 녹음된 테이프를 들고 바로 스튜디오로 갔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앨범을 낼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아쉽지 않아? 내일은 이렇게 할까? 그런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그 이후에는 디럭스 버전이 나오면서 전체 공연 실황이 다 들을 수 있거든. 그런데 실은 그 날짜를 보면 오리지널 앨범에 수록된 7곡 중에 중요한 곡들은 다 둘째 날 역시 아무래도. 나중에 디럭스가 나왔는데 좀 별로였어.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일단 뭐 이 사람들의 연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필모어 이스트, 그러니까 뉴욕에는 필모어 이스트가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필모어 웨스트가 그러니까 둘 다 힙합도 그렇고 어느 장르든지 동부의 뉴욕과 서부의 샌프란시스코가 항상 어떤 장르든지 양대 성지 아니야. 장르가 발전해요. 우리가 어릴 때 빌 그레함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유명한 공연 프로모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극장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고등학생 때 음악도 잘 모르는데 빌 그레함이라는 이름을 본 게 왜냐면 잡지에 그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거야.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람 이름을 들었겠어? 라디오에서도 딱히 들어본 기억은 없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단순히 극장을 한 게 아니고 픽업을 한 거지. 재능 있는 뮤지션들을 무대에 세우고 공연 한번 해봐. 그 다음에 공연을 할 때 예술적인 통제를 안 하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순한 프로모터 이상의 대접을 받는 거지. 이 앨범 말고 필모 이스트에서 녹음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지미 앤드릭스의 밴드 오브 집시스. 그것도 필모 이스트에서 녹음이 됐거든. 보면 예전에 뭐 제퍼슨 에어플레인부터 마일스 데이비스도 거기서 공연을 자주 했고 제니스 조플린도 공연을 많이 했고 여기에 무대에 섬으로써 이후에 이제 한따까리 하는 레벨로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 실제 라이브 공연이라는 거가 지금이야 뭐 이제 라이브 쇼라는 느낌보다는
토탈 엔터테인먼트 쇼 뭐 이런 개념이어서 영상에 뭐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연주력을 가지고 하느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여지는 것보다도 일단은 어떻게 연주가 잘 되고 있느냐가 최고의 척도였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성지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왜 그 홍대 앞 인디씬도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뭐 막 시작했을 때쯤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클럽이 있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 클럽과 그 클럽 주인장의 안목을 믿는 거야. 그걸 그냥 무조건 보는 거야. 그럼 대부분 만족하고 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씬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성지가 있는 것과 혹은 그냥 언제 어디서 내가 좋아하는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온다. 요것만 딱 정보를 알고 가서 딱 그것만 보고 오는 경우라는 그 씬의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제 이 밴드 총 6인조거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드웨인 올맨, 리더이자 기타를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슬라이드 기타. 기타는 때로는 포효하고 때로는 감미롭고 때로는 울고 우는데 진짜 우는 게 슬라이드 기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들으면 기타 소리가 내가 보통 듣던 기타 소리랑 다르죠. 뭐지 저 소리가? 무슨 그 현을 약간 켜는 건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슬라이드 기타인데 예를 들면 누구냐 뭐 엘모 제임스 같은 사람 아예 별명이 킹 오브 슬라이드 기타고 로버트 존슨 그 옛날에 그 뭐 악마랑 뭐 거래했던 그런 사람도 슬라이드 기타를 굉장히 잘 쳤고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는데 보니 레이트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슬라이드 기타를 되게 잘 치고 가장 멋진 건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 있었잖아. 예. 나스타샤 킨스키가 나왔던 그 OST를 라이쿠더가 만들었거든. 그 사운드 트랙에 이 사람이 이걸 정말 신경을 올리는 그게 발라주셨구만 나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이 드웨인 올맨이 이걸 더 슬라이드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레일라. 데렉 앤드 도미노스의 레일라를 들으면 거기에도 슬라이드 기타가 나오거든. 그게 이 사람이야. 기타 들으면 울잖아 거기도. 메인 멜로디 나올 때. 이 사람은 진짜 세션을 많이 했거든. 예전에 스튜디오 풍경이 이런 거잖아. 유명한 스튜디오 가보면 1번 방에는 제니스 조플린 노래하고 있고 2번 방에는 로링스톤즈가 있고 3번 방에는 뭐 누가 있고 방이라고 하니까 노래방 같긴 한데 그 3번 방에 맥주 두 병이요. 팝콘 떨었어. 막 이러고. 그래서 드웨인 올맨이 하도 기타를 잘 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예전에는 복도를 지나가면 문을 열고 나와서 야 들어와 여기 8마디 치고 가 이런 식으로 노래방하고 비슷한데? 그러네. 아직 와서 한번 그건 탬버린이고요. 이 사람이 그럼 들어가 치는 거야. 치고 끝나면 앨범 크레딧에 내 이름 올릴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현찰 줘. 무자료 거래지. 그러네. 탈세.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걸 되게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많이 쳤는데 귀찮으니까 아니 돈 줘. 돈 받아가니까. 말하기 좀 그런데 그냥 오브리가 돼버렸네. 그래서 실제로 드웨인 올맨이 참여한 앨범의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록을 안 남기고 무수한 세션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 좀 유명하지. 그리고 이 앨범 이제 커버도 나름 제법 유명하지. 요렇게 맞아, 멤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여기 앨범 커버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를 하면 가장 맨 왼쪽에 흑인이 이제 드러머인 자이모,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드웨인 올맨, 그 다음에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살 터울 동생 그렉 올맨. 이 사람은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지. 그 다음에 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타의 디키 배츠. 여기도 기타가 2명인 거지. 그리고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베이스인 베리 오클리. 또 가장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또 드러머 버치 트럭스. 팀 구성이 독특하죠. 보컬과 건반이 혼자 하고 베이스 있고 그다음 기타 둘 드럼 둘. 그러니까 굉장히 사운드가 때로는 아주 빈틈없이 촘촘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 그 잼을 잘하니까 또 싹싹싹 빠졌을 때 딱 생기는 그 공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이 블루스의 이렇게 뿌리를 좀 두고 있는 장르들 이쪽 보면은 사실은 결국에 기타가 왕이잖아요. 기타가 왕인데 물론 락 음악에서도 기타는 왕이지만 그 왕과 바로 밑에 이제 최고위급 신화와의 간극이 블루스는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사실 블루스 잼을 한번 하잖아. 그러면은 제일 비싼 게 드럼이랑 베이스인데 계속 똑같은 걸 치고 있는 거야. 계속 한 2시간씩 하고 있어. 그러면 기타는 지 혼자 막 솔로 했다가 뭐 다른 기타 들어가서 또 같이 놀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블루스 음악에서 베이스랑 드럼이 자유도는 제일 떨어지는 없는 것 것 같아. 같아. 차라리 건반은 중간에 그렇죠. 뭐라도 좀 하지. 약간 임프로바이징이라도 좀 하잖아. 그러니까 재즈 쪽 가면 그래도 그러니까 재즈만도 못한 것 같아. 각자 하지만도 못 아니, 그러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블루스라는 음악이 재즈보다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도에 있어서 멤버의 자유도가 조금 더 억압적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 수습 안 해도 돼. 그래서 이 71년 3월에 공연을 할 때 그러니까 단독이 아니고 그때는 막 한 여러 팀이 막 올라와서 막 며칠 동안 막 새벽까지 공연하고 이런 거야.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자니 윈터가 그 당시에 헤드라이너였대. 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이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 때인데 보니까 얘들이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전체 공연의 마지막 날에 피날레 무대를 올맨을 올린 거야. 빌 그레함이 니네가 더 잘하니까 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랬나 보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빌 그레함이 그 해에 이 극장을 닫아. 자금난이 생겨가지고 그게 6월이거든. 6월에 마지막 공연 한다. 그래서 막 또 팀들을 불러가지고 네네네네. 또 이제 올맨을 부른 거야. 근데 그때 같이 초대받은 밴드 중에 아까 얘기했던 비치보이스가 왔는데 비치보이스가 우리가 마지막 무대에 서야 된다고 빌 그레함한테 했는데 빌 그레함이 조까 하기 싫으면 가. 올맨이 마지막 무대에 서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 6월 20 며칠인가 그 필모 이스트가 없어지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무대는 올맨이 공연을 했고 그건 나중에 음반으로 한번 나왔어. 빌 그레함 사람은 진짜 올맨 브라더스를 너무나 사랑했나 보다. 이게 사실 그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핫한 팀이 있는데도 됐어 꺼져. 그리고 이제 필모 이스트가 문을 닫고 그게 6월이고 그해 10월에 이 이제 항상 그 할리를 타고 다녔거든. 드웨인 올맨이 자기 사는 데서 이렇게 과속을 했지. 과속을 하다가 앞에 교차로에서 트럭이 갑자기 급정지를 한 거야. 자기 딴은 이제 그 사고를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틀었는데 그게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날아가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몸 위로 할리가 떨어져. 아이고야. 그 상태에서 30m를 미끄러져가. 그 장기가 다 나가지. 그래서 그때는 안 죽고 병원에 옮겼는데 얼마 안 있다 죽어버렸지. 그래서 그때가 사진 보면 그런 나이로 안 보이는데 우리 나이로 25이야. 그니까. 그래? 되게 아깝게 죽어버렸지. 참 그래요. 서든락 하는 밴드들은 사건 사고가 좀 많다. 그럼 오늘 뭐 라이브 앨범 챙겨줬는데 그 락 밴드 특히 70년대 밴드들은 스튜디오 앨범보다 확실히 라이브 앨범이 더 스튜디오 앨범보다 라이브가 훨씬 더 좋고 라이브. 그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라이브 앨범 중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더빙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 굉장히 많죠. 군데. 이 부분은 좀 소리를 못 받았어. 이렇게 더빙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제 공개적으로 잘 얘기하진 않지. 근데 이 앨범은 아까 말했듯이 벌써 첫날 공연하고 자기들끼리 모니터하고 다시 했잖아. 그래서 오버더빙이 전혀 없었대. 전혀 없대? 중간에 하모니카 연주가 너무 길어서 잠깐 잘라낸 건 있지만 일체의 오버더빙이 없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연주를 했다는 거는 대단한 장인들이라는 거지. 이게 71년도잖아. 쟤네들이 71년도에 저 정도 녹음 수준이었는데 이 녹음이 뭐 특별한 스튜디오도 아니고 웬만한 공연장에서 다 됐잖아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내가 뭐 라이브 앨범 아마 방송국에서 뭐 김추자 씨 나오고 그 시랑 이렇게 한 거 그거는 뭐 거의 뭐 텔레비전 소리 맞아요. 정도 네. 이건 사실 라이브라 보기도 그렇고 그 인프라가 너무 없어. 아예 너무 갭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후반이야.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요?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 없어. 레코딩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닌가 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라이브 앨범으로 좀 의미가 있을 만한 앨범으로 나왔던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라이브 앨범. 그게 먼저야. 들국화 라이브가 먼저야. 들국화 라이브 처음에 동화기행 나올 때 우리나라 최초의 라이브 앨범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마케팅한 거 네.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그 소리가 안 좋아요. 그것조차도 그 라이브 공연장에서 한 게 아니라 큰 맞아요. 큰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이렇게 네. 가짜 관계 가둬놓고 네.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거 반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래도 나름 이제 음. 진짜 공연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 선행돼야 되는 거는 그 음반업계에서 라이브 앨범을 만들면 이게 팔린다? 돈이 된다는 인식이 맞아. 있어요. 먼저 있어야 돼. 그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예전에 특히 제임스 브라운 같은 경우도 그 아폴로 라이브 앨범이 나올 때 음반사에서 이런 거 왜 해? 근데 딱 냈더니 대박이 대박이 났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야 라이브 앨범 만들어야 되겠네. 손님사 맡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장비도 발전되고 그 가장 중요한 그랬나 봐.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는 그게 아주 근데 많이 그러고 됐지. 보면 밑바탕이 없는 거지. 재즈 블루스 초창기가 라이브 앨범 엄청 많잖아. 응? 그냥 막 공연 다 녹음했잖아. 그게 아마 밑바닥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것도 있고요. 수십 년을 그렇게까지 30년, 40년부터 했으니까. 또 녹음을. 하나가 이제 어떤 장소에서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생활에 이렇게 있는 그런 문화를 문화가 가지고 있었어. 있었던 미국과 그 공연을 하나 본다라는 거는 공연이 진짜, 없었잖아. 네,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간혹 있어도 갔을 때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 약간 괴리감이 있었던 그 차이가 너무 큰 너무 거예요. 커. 너무 상황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근데 사실 그 이제 제가 90년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LA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보고 싶은 크고 작은 공연들이 매주 있어요. 매주 있어. 매주 있어. 근데 그게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스티비 원더하고 다음날 메탈리카하고 그러다니까요. 여기저기 그런 큰 공연들도 있고 이 밴드 아직도 있었어? 이런 밴드 공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공연들에다가 더하기 막 뭐 레인보우 뭐 이런 극장에서는 뭐 언제 내가 좀 좋아했던 기타리스트 솔로 공연도 있는데 그 옆에 클럽에서 이 밴드 여기서 한다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 부럽다. 근데 그 바탕이 있었으니까 많이 봤어 그때. 그런 게 있어야 뭐 빨리 맞춰. 되는 거야. 자 감사합니다.